후보님 잠시만요. 여기 계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네. 지금, 우리 후보님을 봐도 정말 빨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뜻깊은 깜짝 순서가 준비가 저희 되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 남녀노소 정청래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새싹 지지자 분들께서 민주당의 미래 정청래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꽃다발을 네,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차민준 어린이 무대로 네,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 이름은 차민이에요. 자, 남자친구는? 제 이름은 차민준이고 3학년입니다. 자, 아니, 아까 우리 차민이 친구가 우리 후보님한테 뭐 한가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 아까 뭐라고 했지? 크게 외쳐줬었죠? 뭐라고 외쳤죠? 정청래 화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꽃다발 전달을, 네,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때, 여기 계신 청소년자 모든 분들, 정청래 후보님께서 당선인 기운 더 듬뿍 받으시라고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에서도 하면 정청래, 당대표를 하면 정청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민주당의 미래, 정청래 후보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는 정청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부모님 토크 콘서트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꾸 내려가시면, 네, 내려가시면 하는데, 야, 지금 우리 정청래 후보님의 5년 선배, 초등학교 선배를 만나셨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반가우시겠어요. 아, 네. 아이고야. 우리 또 선배님께서 후배인 우리 정청래 당대표 후보님, 네,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청래 후보님을 가상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희망찬 마음을 안고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좀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후보님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란에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고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로 나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감회도 역시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의 일들과 당대표로서 이제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계획에 대해 힘차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말하라고? 네. 자, 그러니까, 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아까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지만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있고, 우리 당대표로서 이제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지에 대한 그런 힘찬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 뽑아달라고 대선 때 우리 같이 다 외쳤죠? 좀 빠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5년 하고 또 저쪽에 넘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 이유는 민주정부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세력, 내란의 뿌리는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러려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일을 하는 것이 그 조건일 텐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입법, 행정, 사법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입법은 없던 길을 내고 좁은 길을 넓게 내는,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게 길을 내는 곳이 입법부라면, 행정부는 그 낸 길을 잘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행정부이고, 길을 잘 가야 되는데 반칙하고 이탈하고 새치기하고 하는 것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사법부라면, 입법부는 당연히 그 길을, 없던 길을 내고 좁은 길을 다시 넓히는 길에 있어서 저항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한 개혁에 대한 저항. 그거를 그냥 나몰라라 저항하니까, 반대하니까 그럼 그만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태평성대가 아니고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제가 국방위 안규백 후보자 청문회도 하고 왔습니다만 국방개혁도 해야 됩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 강력함이라면, 정청래가 그래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 아니냐. 이런 답을 쳐주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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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의원단장 출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전부터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집권하고 새 정부가 들었으면 3개월 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건의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도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검찰개혁은 8월 달에도 가능합니다. 방망이 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마라. 그리고 공소 제기하는 공소 업무만 해라. 검사는 그걸 다 배치하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해라.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해라. 그러면 이 수사에 관련돼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절해라. 그럼 됩니다. 그리고 법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검찰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유예 기간은 왜 필요하냐? 지방마다 검찰청사가 있어요. 그럼 그 검찰청사를 어떻게 쓸 건지 다시 재배치해야 돼요. 검찰 수사관들,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들하고 일했었는데 이제는 경찰들하고 일해라. 다시 재배치해야 돼요. 인원도 다시 조정해야 돼요. 예산도 다시 분배해야 돼요. 부서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사무실도 다시 분배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이걸 법적인 용어로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필요하다, 1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10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을 공표하고 이 법은 10개월 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현재 검찰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유예기간 없이 당장 검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세종 리더십보다는 조선시대의 태종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성격상 태종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에서 당대표는 누구라고요?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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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끊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서. 끝나신 겁니까? 네. 네, 제가 끊었거든요. 네.
자, 우리 정재훈 후보님의 이런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이재명, 우리 대통령의, 대통령들이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또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거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는,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처음 인연, 그리고 첫 인상은 좀 어땠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이거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까?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거짓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동영 대선 후보 캠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 준비를 했는데 어느 누가 성남에 변호사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봐라. 그래서 저한테 이재명 변호사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진짜 똑똑하고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동영 중앙선대위 캠프로 제가 연결을 해서 이재명 변호사가 중앙무대에 데뷔를 하게 됐던 것이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 전 전당대회 때 제가 2007년도에 만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2006년도 가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2년이 됐고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당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정통들 거기서 같이 활동했고 또 정통상원학교라고 1박 2일 하드 트레이닝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같이 활동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 그런 조직들을 뒤에 다 본인이 추스리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2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으니 한 20년 가까이 2년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각자 따로 똑같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장 발전해왔고 저는 이상하게 국회의원 됐다 떨어지고 공천 못 받고 컷오프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잊혀지지 않는 두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대선 후보가 돼서 의총장에 입장을 합니다. 근데 의총장은 아시다시피 의원들만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아닌데 대선 후보가 돼서 국회 예결위장을 뒤에서 쫙 오는데 제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모든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그 중앙 통로를 닦아서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비주류, 약간 아웃사이더 이런 거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국회의원도 아닌 그러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박수치는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저도 찡해서 눈물 한 방울이 났던 기억 한 장면. 또 하나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 옆자리 짝꿍으로 2년간 있었는데 본회의가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면 둘이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온갖 것을 다 알죠. 표정만 봐도 알고. 근데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장면들 중에서 왠지 모르게 저는 첫 번째 체포동의안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러워서 그랬는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랬는지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근데 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무효표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서 1시간 정도 끌었습니다. 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회의장 맨 뒤에 중앙통로에 이재명 대표가 앉아있고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아있고 근데 국회 발언 때 옆에서 개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효표냐 아니냐 이 한 표 가지고 굉장히 큰 좌우가 되는 거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 1시간 동안이 너무 길었고 모든 카메라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마치 사격 준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막 프리즈를 터뜨리고 성남지청에 소환될 때가 검찰에 수사받을 각오로 카메라 기자들이 막 빛을 발사하면서 막 쏘잖아요. 저는 마치 총을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위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표정 하나를 찍으려고 온갖 카메라가 사격 준비하듯이 불을 켜고 있는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그때 귀에다 대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대표님 이 말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당대표는 정청래! 당대표는 정청래! 당대표는 정청래! 알았고요. 근데 누가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꾸 눈물이 많아진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눈동자도 움직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제가 귀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장면이 하여튼 저로서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힘든 장면이었나 봅니다. 그 장면이 가장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단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 4번 넘겼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깊이 인식되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급으로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제가 무슨 김대중 대통령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제가 그런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제 말대로 돼서 너무나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그 말씀 또 중간에 또 우리 논시를 적신 모습 보니까 정말 그 뭐라 표현할까요? 우리 진심이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의 1등 파트너는 그래서 당대표는 여보세요. 네. 수정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등 파트너가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 든든한 파트너. 그럼 이쯤 되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 박수 한번 입장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아이고, 뭐, 정청래 만나서 이때 막, 울고 짜고, 뭐 이런 얘기 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저도 좀, 이건 참, 가오가 있지. 막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네.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지자분들은 그 사람다움이 너무 좋게 이렇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인간적인 그 모습들, 그리고 진심이 묻어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더 이제 우리 정청래 후보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심사하게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외에도 이제 제가 질문해야 할 것도 많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니, 더 해주세요,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훌륭하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 다 뭐 멘트에 적혀져 있는 거라서요. 전 요게 좀 되게 그랬어요.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 나오고 해서 말씀 중에도 계속 나왔지만 사실 정말 어이없는 저희가 뭐 13 계엄이라는 그런 것도 겪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사실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생각 정말 화도 나고 막 정말 그런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자, 혹시 이제 탄핵 정국에서 정말 좀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꼽히는 게 좀 있으신지 그러다면 네. 뭐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재미난 일은 없었고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의결한 그 문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가 갖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본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중간에 잃어버리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죠. 그래서 탄핵 탄핵이 의결되고 나서 그 정본을 법사위원장실로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것을 들고 사실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많이 떨렸어요. 이걸 들고 제 차를 타고 가는데 혹시 또 차량이 습격당하면 탈취당하면 어떠나 그래서 경찰이 호의를 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장면이라 제 보좌관이 그걸 영상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접수하자마자 국회법상 제가 법사위원장이 자동직 오토매틱 탄핵소추위원입니다. 정식 용어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제가 되는 거고요. 소추위원장은 없습니다. 소추위원 딱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를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단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 단원 중에 한 명이 오늘은 이성윤 의원이고요. 그래서 탄핵소추단을 꾸려야 했고요. 곧바로.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저는 바로 고민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보니까 17명을 변호사를 샀더라고요. 그것도 다 국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17명으로 그래서 꾸렸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추천도 받고 제가 이제 수소문도 하고 알아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팀플레이였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기록 이런 걸 보려면 실제로 그거 굉장히 눈 빠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좀 헛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한강에서 발을 찼듯이 검찰 기록을 하나하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불만 없이 볼 수 있는 품성 좋은 변호사. 그러면 팀을 좀 꾸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김진환 변호사를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한 결과 믿음직스러워서 그분에게 팀을 꾸리라고 했고, 그리고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변호사 이런 분들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대표 변호사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17명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잘했다고 한다면 그 법률대리인 17명 보석 같은 사람을 다 선발해서 한 팀으로 찰떡공주를 하게 만든 원팀 플레이를 하게 된 그거지 않을까.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되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분 내외로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항상 고민스러웠습니다. 시적절해야 되고 또 유익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하루 전에 미리 써놓으면 타이밍상 안 맞고, 그래서 항상 떠나기 직전에 30분 전에 그걸 썼습니다. 쓰고,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그 증인들 주신문 반대신문을 미리 이제 양쪽 변호사들이 있으면 서로 교환을 하는데 저한테 선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루 전에 공부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것은 이렇게 저것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기는 내란죄를 뺐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량을 때리는 재판소가 아니라 위헌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는 빼는 게 맞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 사항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심판이. 그래서 내란 행위가 어떤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위헌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빼는 게 맞았고요. 근데 논란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위헌성과 중대성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들 다 모두가 지쳐서 그랬겠지만 저도 한 주 한 주 미뤄지면서 정말 많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또 저한테 조각조각 들어오는 간접 정보들을 짜 맞추고, 그러면서 너무나 공부스러웠습니다. 만약에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로 미룬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너무 많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더더욱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감정상한 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아니면 도다 신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겠지. 그래서 실제로 법사위를 열면 한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안 나왔습니다. 민감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헌재 사무처장이 나오면 헌법재판관들이 TV 생중계를 다 봅니다. 어떻게든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법사위에 출석시키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 개정 법률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 사무처장이 나왔고 그때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당 핵심 분들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지금은 총공세를 펼칠 때다. 나도 이것이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총공세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구호도 치고 소리치고 그걸 시작을 했고, 그날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정문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출퇴근할 때 압력을 받지 않았고, 그런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사도름판을 걷는 거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신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출원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신 거 같고,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요게 있었어요.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탄핵위원 변호사들이 말하는 정청래라는 이게 또 있네요. 변호사 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위원 변호사들이 말하는 정청래라는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읽어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의 판단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막아주셨고, 본인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었고 최고의 리더십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나온 짤이 있어요. 글이 정말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런데 이것도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비호감인가 봐요. 아니, 그런가 봐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국회의원들한테는 비호감이 있지. 법사위원장 될 때도 내심 많은 거시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이니까 자동직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됐대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정청래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토치위원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들은 바 있고, 정청래는 성격이 과격하고 못 참는 성격이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떡하냐. 그런 망친 건데, 뭐 이런저런 저로서는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보이나 할 정도로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 가면서 말을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인가?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엄청 와가지고 등 엄청 두들겨주면서 막 잘했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는 잘하긴 잘했나 봐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가급적이면 변호사들한테 부담감을 안 주려고 토요일 오전마다 17명 변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한번 가려고 했더니 변호사들이 오지 말래요. 그래서 보좌관하고 최기상 의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만 간접적으로 받고, 그런데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7명이 모여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대리인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에 탄핵소추 요지서 12분짜리를 제가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 40분짜리를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제가 글은 굉장히 쉽게 쓰는 편인데, 한 일주일 동안 끊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쓰지 않아요. 막 물이 찼을 때 1페이지를 쫙 쓰거든요. 근데 그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근데 제가 원래는 최종 변론을 15분만 쓸까 했더니 박은정 의원이 그래요. 윤석열은 1시간을 한다는데 양에서도 밀리면 안 됩니다. 좀 길게 쓰세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일요일 오후 2시에 나가서 11시까지 있었으니까요. 8시간, 9시간 그냥 쓴 것 같습니다. 내리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나온 게 최후 변론 40분 분량인데요. 하여튼 그거 쓸 때도 한 열흘간 어떤 내용을 쓸까 생각날 때마다 처음에 다 메모해놓고 키워드 메모해놓고 한 번에 쫙 써야 되거든요. 저는 글 쓰는 습관이 그래요. 썼다가 쉬었다 그러면 다시 또 써야 돼요. 그 습관이. 그래서 8시간, 9시간 동안 쫙 40분 분량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가끔 제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아까 처음에 시작 말씀하실 때 이제 비호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호감일 거고, 그 비호감이라고 하는 이제 상대 측, 이제 그쪽, 국회의원들이랑, 왜냐면 워낙에 뭐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속이 시원해요. 우리 당 의원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굉장히 비호감. 그러니까 그쪽 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그냥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말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왜? 팩트로 정확히 집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핵사이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입장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말대로 최근 현대사의 중심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오셨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을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회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외쳐주셔야죠. 자, 이재명의 든든한 파트너! 자, 그럼 당대표는 정청래! 아,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제 저희 정청래 후보님께도 이렇게 뭐 질의응답하는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저희 생각에 지금 의원님이 좀 늦은 시간에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일일이 사진을 또 다 찍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뭐 12시간 돼도 괜찮습니까? 네네네. 근데 내일 TV 토론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정말 좀 많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의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을 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앞쪽에서 정말 지실된, 우리 사람된, 정말로 지대 사람으로서의 그 토크 콘서트 해주신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 먼저 박수 한번 입장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안 줘요? 네, 마무리 발언 그냥 하시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네. 준비된 퍼포먼스가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의 마무리 발언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다른 데 가서는 40분 하는데요. 4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무지하게 많이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한 살 어린 꼬마 신랑한테 시집와서 18살 때 큰형님 39년도에 낳았고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는 강제징용 끌려가서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서 3년 동안 석탄 캐다가 돈 한 푼 없이 한시 목숨만 구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6.25 때는 저희 동네 대순산 밑에 산기슭이라 빨치산이 창궐했고, 국군과 빨치산 중립외교를 펼쳤는데 그것이 안 먹히고 국군 편을 들었다 하여 인민군들한테 해가 지고 나서 아버지를 끌어내서 동네